네, 존경하는 천만 서울 시민 여러분, 조규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구로구 제4선거구 소속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을 활동하고 있는 김인재 의원입니다.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청사전이 담긴 국정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100대의 국정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은 중앙정부의 최대 파트너이고 또 연계된 정책을 실행하는 조직으로서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의 역할은 선제적이고 대응적으로 방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에 따라서 오늘 시정질의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 5개년 계획에서 발표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골고루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 대한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아쉽게도 박원순 시장께서는 정부의 정책협의차 국정회의에 참석하셔서 이석하게 됨을 양해를 먼저 구했습니다. 오늘은 교육 분야의 수장인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국정 100대 과제와 지역 현안에 대해서 시정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희연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취임하신 지 이제 4년차가 돼 가시죠? 예. 소회가 좀 어떻습니까? 예, 여러 가지 그동안 이제 교육혁신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했던 많은 정책들이 오늘 말씀하신 것하고도 연관되는데 사실은 저희 서울교육청의 정책이 벤치마킹 돼서 공약화된 것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자부심을 느끼는 지점도 있고 또 지금도 어제도 김상곤 교육부 장관하고 저희가 시도교육청으로 초등등 그 감독 권한을 이양하는 문제를 논의했습니다마는 실제 구체적인 방법론에 가면은 여러 가지 경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가지하는 길이기 때문에 대안을 만들고 모델을 만들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확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도 갈 길이 좀 멀겠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조금 기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3주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제기형 교육감에서 대안창출형, 대안제시형 교육감 역할을 하겠다. 이제 그런 취지로 제가 350쪽에 이르는 그 제안서도 내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노력을 계속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딱 두 가지만 한번 말씀해 보시죠. 4년차 교육감으로서 예. 내가 이것은 잘했다. 이것은 참 못한 것 같다. 한번 판단해 보실 가운데 두 가지만 한번 말씀해 보시죠. 대표적으로는 이제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구로 금천의 시범 사업 정도에서 서울 전역으로 이렇게 확대돼서 닫힌 학교에서 열린 학교로 마을과 학교가 협력하는 모델이 이렇게 새롭게 출현하는 그런 것도 대단히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성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한 60% 내년부터 본격화됩니다만은 저희가 지금 대안제시형이라는 면에서 제가 여러 가지 모델들을 사실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우리 사회에 없던 모델들입니다. 공영형 사립유치원 모델도 있고요. 그리고 서울 국제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50% 사회전형 하는 모델을 만들기도 했고요. 또 북유럽의 전환학년을 벤치마킹해서 오디세이 학교라는 걸 고1 과정에 제가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었다는 걸 자부심으로 느끼고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일반고 전성시대 정책을 취했고 그것을 위한 또 한 전제로서 자사고 폐지 정책을 내걸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제 권한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실현은 사실 못했고 또 일반고 재활성화 정책을 취해서 일정한 정도 성과는 있습니다만 기대한 데는 또 못 미치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항상 교육 정책은 뜨거운 감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 정책이 하나가 이슈가 될 때마다 양쪽의 찬반 대립이 첨예하게 붙고 때로는 사회적 갈등까지 유발하게 되고 있죠. 조영교육감에서는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고 교육 분야에서 많은 정책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는 반면에 많은 언론 보도와 교육 정책의 이슈의 정점에는 항상 조영교육감이 등장하고 계세요. 예. 최근에 외고와 자사고와 국제정을 포함한 5개의 재지정이 있었고요. 예. 그거에 대한 찬반의 대립들이 첨예하게 붙고 예. 조영교육감에 대한 비판적인 예. 문제 제기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 학교에 오픈북을 시험 제도를 도입하겠다. 예. 그리고 징계 교사에 대해서 철회하겠다라는 예. 것으로 계속 교육 정책 관련된 곳에 중심에 서 있어요. 예.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조영교육감의 발언들은 굉장히 교육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예.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가 사회적 이슈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본인은 대응하고 있습니까? 이제 최근에 기간제 교사 문제라든지 초등 정원 문제 이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3년 동안은 제가 뭐 교육 혁신이라는 큰 방향성을 잃지 않으면서 실제 추진 과정에서는 그래도 그렇게 좀 평가를 좀 부드럽고 또 나름대로 경청하면서 이렇게 추진한다는 평가를 해주시는 분이 나름 꽤 많아서 저는 그 점은 오히려 이제 감사하고요. 저희가 가능하면 9시 등교 문제 같은 것만 하더라도 경기도에서 이렇게 추진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학교 자율성을 주면서 그러나 방향성은 또 가는 이런 노력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논란이 있는 지점들이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노력해야 되는 지점도 있고 또 교육혁신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것도 있고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연이 모두에 얘기한 것처럼 교육 정책은 굉장히 뜨거운 이슈입니다. 최근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정 100대 과제를 발표하고 그 과정에 조영교육감께서 서울시 교육정책 제언이라는 자료집까지 중앙정부에 제안을 했고 그중에 상당 부분이 아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수용되고 정책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실행되는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잠시 화면을 한번 봐주시죠. 자, 서울시 교육청 국정기획자문회의 제안을 3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제안서를 했었고 그중에 12대 과제와 92개의 국정 과제를 제안한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요약해서 보면은 첫 번째가 초중고 교육, 두 번째가 대학 입시, 세 번째가 교육복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초중고 교육에서는 고교 학점제 2018년 도입이고 2020년 전체 고교가 도입된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외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 대학 입시에서는 고교명 블라인드 제도를 도입하고 의대, 약대, 지역고 출신 30% 선발 의무화 그리고 논술 특기자의 전형을 폐지하겠다. 세 번째로 교육복지에 대해서 고교 무상교육을 2020년까지 시작하고 2018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을 국고로 지원하겠다. 2018년부터 대학생 등록금을 부담 완화시키겠다는 것이 이번 국정 100대 과제의 주요 이슈라고 본의원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중에서 조영교육감에서 자사고 폐지 그리고 일반고의 확대를 통한 고교 평준화를 이루겠다라는 정책들이 상당 부분 중앙정부의 국정기획자문회에서 받아들여지고 교육부에서 이 사업들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고교학점제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어떻게 진행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보면은 초중등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우리 사회의 큰 개혁의 방향이 말하자면 대학 서열화, 고교 서열화 그 다음에 일종의 사회경제적 서열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저는 크게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리고 또 다른 한 축에서는 이제 그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게 또 한 축인 것 같습니다. 그 고교 교육 과정의 다양화, 중고교 교육 과정의 네. 다양화라는 큰 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고 자사고 문제는 전자에 관련된 것이고 고교 학점제는 이제 교육 과정의 다양화에 관련된 건데요. 저희는 이제 고교 학점제의 아주 낮은 수준의 모델이라고 할까 하는 것을 개방형 연합형 교육과정이라는 네. 이름으로 했고, 네. 저희도 이제 고교 학점제를 지향한다고 했고, 그게 이제 정부에 의해서 수용되는 그런 방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교학점제는 대학교처럼 선택적 수업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또 아이들에 대한 평가에 대한 자율성을 많이 부여를 하고 예. 그거에 대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많이 제기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예, 그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미 고교학점제 제도는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지금 예. 선행적으로 실시하고 예.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선택적 수업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택적 교육 수업을 하고 있음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셨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대학 학점제를 연상하시면 고교 학점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학생의 선택의 자율성하고 고등학생의 선택의 자율성은 좀 다를까, 조금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저게 제기된 것은 지금 일반계 학교는 거의 뭐 2분의 1의 학생이 자고 있다. 어떤 학교는 3분의 1의 학생이 진짜로 엎드려 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싶은 걸 더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근데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기초 지식교육을 이렇게 도외시하면 안 되지만 선택의 폭을 이제 넓혀주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문제는 여건이 이제 안 돼. 예를 들면 대학 교수의 상황하고 고교 선생님의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선택권도 일체 없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잘못하면 이게 전면적으로 시행할 때 따른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막 부담을 엄청나게 호소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요. 또 고교 선택제가 잘못되면 이제 과목이 막 쏠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입시에 도움이 되냐 이거의 관점에서 소수 과목은 안 듣고요. 이런 식으로 선택 쏠림 여사가 있고 어쨌든 그러니까 내신이 우리가 이 내신의 문제가 굉장히 학부모들과 학생들한테는 가장 큰 이슈일 것 같은데요. 앞으로 내신이 더 중요해질 것이고요. 그 상대적 평가가 적용되는 그 과정 속에서 아까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목의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이것을 상대 평가로 할 것인지 절대 평가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현장에서는 굉장한 혼선이 또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예. 선택적 수업을 하다 보면 교실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확대 개편 또는 교실 학교 운영의 재정에 대한 변화도 많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거에 대한 보관들도 국정 제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저희 제안서에는 뭐 예산도 추계를 해서 했는데 뭐 예를 들면 사소하게 얘기하면 일종의 자기 교실, 학급 교실이 없어지면 홈베이스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아주 사소한 겁니다만은 하다못해서 사물함이 좀 큰 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홈베이스가 돼야 되는데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도 전 학교에 하려고 그러면은 뭐 큰 사물함을 갖고 있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리고 선생님들이 또 여러 과목 지도로 인해서 업무 부담도 늘어날 수 있고 시간표 짜기도 어렵고요. 예, 그 다음에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교원수 확대 그리고 이제 교사 어쨌든 전반적인 여건 확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고교학점제에 관련돼서 그 교육부에서 해명 또는 보도자료를 낸 걸 보면은 전체적으로 적성에 따라서 대학교 선택적 수업을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근데 4단계 과정을 걸쳐서 학생 참여 수업을 하고 과목의 선택적 수업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 외에는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시행하겠다라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제한되지 않고 있어요. 본의원은 이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2018년 예산을 반영을 중앙정부나 시도교육청에 요청을 할 것인데 그에 따라서 서울시 교육청은 내년 예산에 고교학점제에 관련된 예산 비중을 어떤 식으로 지금 편성을 보관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지금 2022년이니까 한 4년간의 단계적 도입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조금 거기서 완충이 될 것 같고요. 교육부에서도 이제 예산이 내려오는데 저희는
개방형 연합형 교육과정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시도와는 달리 고교 학점제 1단계를 격려하고 네, 있거든요. 이미 네. 저희는 이제 2단계로 가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시도보다는 한 2년 정도 앞서가는 식으로 가고 그에 필요한 일체 예산을 저희가 보충을 하고 교육부에서 일부 내려오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교학점제 관련돼서 현장에서 혼란이었고 학생들의 여러 가지 교우 관계 또 과목 이동에 따른 혼란, 예. 그에 따른 제반적인 물리적인 학생들의 필요 조건을 충족시키는데 교육감께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제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면 이제 내신 절대평가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과목 맞습니다. 쏠림 현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저희는 고교 학점제가 내신 절대평가하고 이제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연동돼서 지금 외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입시 전형에서도 동시에 전형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계시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나 교과부에서도 관련된 정책들을 다시 재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논의의 그 맥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사회 서열화가 돼 있고요. 기업 서열화, 그리고 대학 서열화, 고교 서열화. 저는 고교 서열화는 종속 변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문제는 저는 해결될 수 없다. 어떤 형태가 되든지 풍선 효과, 왜곡 효과가 나온다. 저는 그렇게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요. 쟁점은 일단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동시 전형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동시 전형 문제가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체제 개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지금 체제 개편 문제는 국가교육회의로 넘겨서 하게 될 것 같고요. 고입 전형 문제는 아마 교육부가 정책 연구를 통해서 연말 정도 일종의 시행 방침을 내놓을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윤건 교육감이 사회적으로 교육 정책의 고교 평준화 관련된 제도를 계속적으로 주장하시면서 외고와 자사고의 폐지의 노력들을 많이 해오셨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평가의 테두리에 갇혀 있는 또 중앙정부와 저도 비판을 시도교육청의 받았습니다. 한계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그건 저도 있었다고 비판을 생각을 받았습니다. 합니다. 그렇지만 그 전체 학교에서 2개고밖에 일반고로 전환하지 못한 미흡한 결과들은 진보 교육을 바라고 일반고의 새로운 고교 평준화를 바라는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부족한 정책의 일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국정기획자문회가 국정 100대 과제에서 교과부에 제시하고 있는 외고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이제 또 사회의 가장 큰 이슈가 됩니다. 5개년마다 예를 들면 자사고와 외고와 특목고가 관련돼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 평가는 요번에 5개 학교가 재지정이 되고 많은 학교들이 재지정됐던 평가에 의해서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정책적으로 시행령을 개정해서 제도적으로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하지 않는 이상 중앙정부에서 자사고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 한들 이것이 현장에서는 평가의 시스템에서 통과를 하면은 자사고 폐지는 요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정책 제언도 하시고 교육감이 지금 김상곤 부총리와 많은 의논도 하시고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통해서 다양한 목소리들을 제기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제도적으로 외고와 자사고 폐지하는 게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자사고 폐지 정책을 초반부터 이렇게 추진을 강력하게 했고 그것이 이제 공론화되면서 공약화됐다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외고는 사실 제가 건드리진 않았거든요. 근데 역설적으로 남경필이나 유승민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전면화 제기하면서 이게 자사고 외고가 묶여서 고교 서열화를 완화하는 대안으로 이렇게 국민적으로 이렇게 확산된 게 아닐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결합이 되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우회하기는 저는 좀 어려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난번에 자사고 3개하고 외고 하나 이렇게 평가할 때 제가 통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사고 폐지라는 큰 방향을 추진하면서 5년 평가에서는 통과시켜주는 약간 모순적인 역설적인 상황에 제가 직면했는데요. 그것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평가는 평가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폐지라는 방향성이 있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그러니까 그 욕은 오히려
진보 교육 진영에서 제가 욕을 먹었거든요. 왜냐하면은 폐지한다고 말하면서 통과시키냐 이런 역설인데 저는 행정은 또 행정이다. 행정의 합리성이 있다. 이제 이런 취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전면적으로 저는 일괄 전환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사고 폐지는 제도적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또 시도교육감의 권한을 이양을 시켜서라도 폐지하는 게 맞다라는 게 이제 조희영 교육감님의 분명한 입장이시고, 그건 저는 뭐 확실한 입장입니다. 외고와 자사고가 동시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이 분명한 입장이십니다. 본의원도 자사고와 외고는 일반고 평준화를 위해서 폐지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그 과정이 일반고 폐지를 단순한 제도적 폐지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평가라는 과정을 걸쳐서 평가를 통한 폐지가 맞는 것인지, 그건 저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절차적 민주주의와 합리적 행정이라는 것이 수반될 때 시민들의 공감과 교육 정책의 100년대의 원칙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평가를 통해서 지금 교육감께서 4년 동안 이 2개 교육밖에 일반고 전환을 하지 못했다라는 지금 그 말씀하셨던 모순들, 그 평가 테두리 안에서 갇혀서는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할 수 없다라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제도 폐지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오히려 제가 욕을 먹으면서 이 평가를 통한 전환은 불가능을 하다는 걸 저는 만천하에 드러낸 지점이 그렇다면 이제 반론적으로 평가를 통해서 자사고와 외고가 그 교육 정책의 취지에 맞게 올바른 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들의 원망과 학부모들의 목소리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사고나 외고를 보내는 학부모의 마음을 저는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반고가 상대적으로 황폐화되어 있으니까 부모님이 재정적인 희생을 하더라도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도록 하고 싶다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이 일반고 내에서 실현되는 방향으로 일반고 내 집중 투자와 지원을 통해서 그게 실현되는 방향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사고의 가장 좋은 장점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과정의 평생에 자율성을 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학교에서 모든 것이 자사고가 대학 입시에 초점을 맞춰들다 보니까 그 교육과정 편성이 일부 왜곡된 교육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사회적 갈등과 유발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자사고와 외고가 폐지된다고 하면 교육감께서도 우리 중앙정부의 제언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고등학교에도 교육과정의 편성에 자율권을 부여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 그 점은 오히려 큰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김상곤 장관님이랑 한 그 말하자면 학교자치 확대, 교육자치 확대가 궁극적으로는 학교자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자율성, 더 나아가서는 저희는 교사가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권, 평가의 자율권을 일정한 국가교육과정에 의한 어떤 공통 규제는 있겠지만 저는 훨씬 폭넓은 권한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의 방향이 그거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 초중고 교육 관련돼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조희영 교육감의 국정기획자문회의 100대 과제에 대해서 제안하신 내용과 또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다른 자리를 빌어서 두 번째, 세 번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서울시 교육청의 선제적 대응에 대한 토론들을 계속 이어가고자 할 때 조언을 좀 많이 주시면 조희영 교육감에서 자리를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련된 이야기 중에서 특성화고 졸업자에 대한 취업 문제입니다. 조희영 교육감의 지금까지서 아마 2014년 취임하시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고졸 성공 시대, 능력 중심 선진 사회를 구현하는 시발점으로 만들겠다라는 아마 인터뷰를 하신 것 같아요. 이 인터뷰 내용들 다 기억하시죠? 기억은 합니다만은 참 저렇게 방향으로 노력을 해왔는데 현실과 갭이 있어서 사실 저는 조희영 교육감에서 말씀하셨던 많은 민주적인 혁신 교육, 그런 학교의 민주적인 절차와 학교의 학생들의 민주적인 교육의 자율성, 이런 것들이 좋은 장점으로 하신 반면에 우리 고교 취업과 관계돼서 진로 교육, 고교 취업자들이 사회적으로 적응하고 하나의 사회적인
역할자로서 구성원이 되는 것에 대한 교육청의 교육 철학은 굉장히 미흡했다고 봅니다. 아마 2014년 취임하셨을 때 교육용 교육감께서도 아마 이와 같은 사고의 정책적 방향들을 내가 5년간 교육정책의 수장으로서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아마 바람 속에서 인터뷰를 하신 것 같아요. 예. 실상을 잘 아시겠지만 2014년서부터 2015년 고등학교 취업률 통계입니다. 자리를 좀 옮겨서 보면 이 지표에서 나온 것처럼 취업률은 2.4%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4대 보험 취업률은 마이너스 4%예요. 이런 일들은 4대 보험 미확인 취업률이 플러스 6.4%. 그러니까 취업률이 우리가 지표상의 통계상의 취업률은 오른 걸로 되어 있지만 학생들이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해서 취업 확대 정책에 맞는 평가의 방법대로 하면은 취업률은 증가하지만 그 고용의 질은 굉장히 저하되고 있다.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취업자의 증가수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서울시 특성화고 취업 통계입니다. 이게 2016년까지 통계인데 졸업생 10명 중 5명만 지금 취업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 숫자도 굉장히 지금 미미하죠. 두 번째 자료는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 취업률 조사 현황인데 이 현황의 자료를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보험 가입 기준의 취업률을 따지면 37.9%예요. 그러나 보험 미확인자,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서 이 학생이 취업됐습니다 하고 교과부에 취업률 통계를 제출한 학생들의 비율이 보면은 취업률은 11.3%가 감소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아까 이야기처럼 반복되는 얘기인데 고용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고 학생들이 고용의 취업의 통계로 평가만 되고 있지 이 학생들이 올바른 사회 구성으로서 직업 진로를 제대로 찾고 있는 정책들이 지금 실행되고 있느냐 아니냐를 바로 나타내고 있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거와 더불어서 취업률과 고용의 질은 굉장히 저하된 환경 속에서 우리 학생들은 사회에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서울시 특성화고 취업자 연봉 통계입니다. 우리 16년 4월 기준 서울시 교육청에서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16년도에 전체 학생들 중에서 상업과 공업을 평균으로 하면 1,729만 원의 연봉을 받게 돼요. 한국고용정보원 연령별 평균 연봉 통계를 보면은 20대 이하, 그러니까 25% 이하도 연평균 연봉이 2천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고교 취업자들의 최하위 25% 평균 1,863만보다 적은 20대 평균 928만 원, 고졸 초임 평균 연봉보다 우리 특성화고 고교 취업자들의 연봉과 고용의 질은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이런 환경들 교육 정책에서 물론 혁신교육, 고교 학생들의 입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교육 정책도 선 직업 진로, 후 학업이라는 사회적인 적응, 우리 조희영 교육감께서 아까 스위스 사례, OECD 국가 사례를 말한 것처럼 우리 사회가 이제는 그런 사회로 진입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교육 정책은 굉장히 퇴보하고 사회에서 우리 고교 취업자들의 이 고용지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학생들의 고용질은 굉장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교육감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계세요? 예, 아니 어제 이렇게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저희 특성화고 학생들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또 분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현실 자체를 저희가 뭐 충분히 인정하고요. 저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교육청은 교육을 해서 내보내는 입장이고 사회가 그걸 받을 때 저런 정도의 격차 속에서 이제 받아 안게 되는 면이 있어서 이번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많은 제안들이 쏟아졌고 교육감께서도 제안을 하셨는데 우리 고교 취업자들의 교육평가 지표에 대해서 취업률 확대 정책이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취업률을 많이 했다는 학교에 대해서는 중기청이나 교과부에서 많은 지원 예산들이 반영이 됩니다. 그런 결과들이 평가 위주의 학생들을 취급하다 보니까 고용의 질과 아이들의 직업 진로가 제대로 평가되고 있느냐 또 많은
교육정책 관련돼서 문제제기와 언론에서도 보도됐지만 학생들이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서 사회 진로에 적응하다 보니 자살 사례도 발생하고 고용 학대를 받는 경우도 다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정책이 교육감 많은 일들을 하시겠지만 교육과학부에다가 좀 많은 제안들을 해서 고교 취업자들의 많은 정책적 대안들이 국정기획자문회에서 발표했던 것에 보다 더 진보적으로 저는 제안되고 더 많이 수용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 뭐 100% 동감이고요.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건의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이게 교육 정책 수준을 넘는 저점이 사회정책으로 가는 지점이 좀 있어서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예를 들면 최저임금 10,000원이라든가요. 또 저희가 이제 생활임금 10,000원을 선도적으로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정책들이 어떻게 보면 저런 것들을 블라인드 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극복해가는 과정인데 이거에 대한 또 다른 의미의 사회적 저항들이 있어서 우리 사회가 이런 좀 조정기를 거치면서 가게 되지 않을까 소상공인들과 우리 최저임금 10,000원에 대한 문제는 조금 다른 결인 것 같습니다. 네. 학생들의 고용이 사회적 적응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교육정책의 제도적인 보완들 그리고 사회에서 취업률의 통계로 학교를 평가해서 제도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질적인 고용이 완화되고 정책들이 수반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견인하고 시도교육청에서 실행적인 전략들을 잘 이끌고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고교 평준화 많은 직업 진로에 대한 선택적 교육 수업들이 현장에서 잘 작동해서 내가 앞으로 사회 진로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과목에 대한 이해들, 저는 이런 것들이 동시적으로 되지 않는 이상 학생들을 취업률로 평가하는 이 시스템은 우리 보수 정권에서 실패한 이명박 정권의 사례를 우리 진보, 특별히 문재인 정부에서 답습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저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교육관께서 시간이 없는 관계상 동감입니다. 세세하게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영 교육관께서 많은 언론 인터뷰 요즘에 진행하고 계시죠? 재선에 대해서도 많은 인터뷰가 요청이 있고 재선을 어떻게 하실 거냐 물어보면은 그냥 웃고 말죠. 그렇죠? 지금도 재선을 어떻게 하실까 물어보면은 아마 웃음으로 답변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조희원 교육감께서는 저와는 특별한 인연입니다. 저희 제4선거 구로구 제4선거구의 지역 주민이기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제가 관련된 저도 투표권이 있음을 명심하고 조희원 교육감을 제가 또 투표할 하나의 또 저도 투표권자고 유권자입니다. 근데 요즘에 조희원 교육감께서 저는 재선이든 3선이든 교육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어떤 역할을 하시든 저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로에서 많은 조희원 교육감에 대한 실망적인 목소리 그리고 그 실망적인 목소리를 제가 잘하고 있다라고 우리 유권자들과 구로 시민들에게 요즘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자, 한번 보시죠. 이 천희초등학교 신설에 대해서 교육감이 잘 알고 계세요? 자, 아마 제가 시정 질의를 한다고 하니까 아마 보고 받으셨을 것 같은데 봐보시죠. 자, 서울초등학교 많은 신설 개교들이 있습니다. 우리 천희초등학교 개교 신설이 최초 2018년 3월에 개교되는 것으로 알고 계셨죠? 그리고 보고 받으셨죠? 그렇게 공지가 됐습니다. 2015년 10월 이후에 서울시 교육청이 개교 시기를 2018년 3월로 개교 시절을 발표합니다. 이것은 2015년 9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이후에 발표된 자료예요. 2015년 9월에 교육부 투자심사가 통과되기 1년의 과정들 교육감님 잘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세종시에 한 5-6번 우리 시민들 구로 유권자들 모시고 갔었고요. 관련된 교육부 공무원들 그리고 국회 교과위 국회의원들 수없이 만나고 우리 남부교육청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서 정말 어렵게 세대수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서울 천희초등학교 신설을 저희가 이끌어냈습니다. 18년 3월 개교 목표에 대해서는 지금 보시는 자료에 17년 6월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는 18년 9월로 개교를 연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들리는 얘기가 18년 9월에 개교해서 다시 19년 3월로 천희초등학교가 신설된다라고 1년을 지금 개교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 교육관님 파악하셨어요? 예, 예. 지금 18년 9월이 개교입니까? 정확하게 한번 말씀하세요. 19년 3월이 개교입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준비하면서 보고 받은 걸로 보면 2019, 지금 말씀하신 대로 6개월이 또 미뤄져서 2019년 3월로. 자, 정상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2015년 9월에 교과부의 중앙투자 심사가 통과되면 16년도에 중앙정부 예산은 서울시 교육청으로 반영되게 되는 거죠. 자, 교육청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서울시 교육청은 언론 보도와 서울시 남부교육청의 입장을 통해서 18년 3월 개교를 발표를 합니다. 발표하게 된 가장 근본된 그리고 초등학교를 신설한 가장 주된 이유는 2018년 3월까지 초등학교를 미신설하게 되면 인근 학교 급당 인원이 최대 38명, 콩나물 교실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라는 절박한 현실성이 있었습니다. 지역의 현안이에요. 학교 용지에 따라서 그 지역의 세대는 총 6,242세대고 그중에 4,906세대가 장기 또는 임대 아파트 세대입니다. 그만큼 다자녀와 아이들이 많은 지역이 되겠죠. 그리고 2018년도까지 800명, 2019년도까지 개교하지 않으면 1000명의 학생이 늘어나는 과밀학급이 예상된다고 이것도 교육부에서 교육청에서 교육부에다가 제공한 자료예요. 이렇기 때문에 학교 신설을 해야 됩니다라는 논리를 이제 만드신 거죠. 자, 그렇지만 이 자료를 한번 보세요. 15년 9월에 중앙재정투자심사를 수시 2차를 통해서 조건부 학급 규모를 좀 축소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조건부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16년 4월까지 천희초등학교에 대한 현황 파악을 만 6개월 만에 현장 조사를 가게 돼요. 학교 신설 발표부터 현황 파악 출장까지 6개월의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2달이 지난 이후에 학교 현장, 용지 현장을 가보니 매수부진의 공사자재 적시물이 많고 도로 쪽 안반 제거 등 부지조성 공사가 실시가 필요하니 이것을 택지개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SH공사에서 제거해줘라라고 교육청에서 SH공사에다가 제안을 하게 돼요. 자, 천희초 용지 지반조사를 위한 토지 승낙을 SH에다가 교육청에서 요청하는 게 2016년 7월 19일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2016년 10월 25일 날 토지 사용 승낙서가 발급이 돼요. 3개월 만에. 그렇지만 이 공사의 내규를 한번 봅니다. 이 공사의 내규는 지금 서울 지역 내에 SH공사에서 택지 개발해서 초등학교를 개설하라는 모든 학교에 준용됐었던 SH공사의 내규입니다. SH공사의 내규를 보면 공사 분영 규정 시행 내규 69조에는 매매계약 체결 전에는 또 매매계약이 납부되어야지만이 지반조사에 대한 토지 승낙을 발급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련의 아까 전에 6개월 과정의 미흡한 과정들로 인해서 많은 절차적들, 행정적 절차적들, 편의적 절차적들이 소모적으로 낭비가 됐어요. 그러면서 SH공사에서 본의원도 요청을 하고 또 교육청에서 많은 절차적 협의를 진행하면서 2016년 10월 24일 그러니까 승낙서 발급 하루 전에 SH공사 분양 규정 시행 내규까지 개정을 해줍니다. 이 천희초등학교 때문에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하기 위한 내부 규정이 걸림돌이 되니 내부 규정까지 바꿔서 초등학교를 빨리 신설하라고 일련의 가정들이 여러 협력기구를 통해서 도와주게 돼요. 그 기간이 3개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17년 1월서부터 부지조성 협의가 계획지방고 그러니까 대지고가 학교의 위치를 건축물을 높이는 높이가 너무 높으니 지금 그 기반의 조성들을 조금 낮춰줬으면 좋겠다라는 협의까지 진행돼서 올 6월 22일 천희초등학교 학교용지 매매 계약 체결이 진행되는 가운데에 SH공사에서도 최초 매매 금액이 58억인데 교육청에서 니들이 땅 계획들을 잘못 잡았으니 한 3.8m 그러니까 PH 23 정도의 공사비를 줄여줘라 해서 정책 협의를 주고받고 서로 간에 협의하는 가운데 또 6개월이 소모돼요. 그래서 SH공사에서 매매 금액 그러니까 조성원가의 10억 정도를 차감해줘서 공사비에 보태 쓰세요라고 교육청에다가 제안을 해서 매매계약 체결이 2007년 6월 22일 날 본격적으로 체결됩니다. 자, 보세요. 정상적으로 2015년 9월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서 교육청의 방침대로 개교는 2018년 3월에 개교의 목표. 설립 규모나 조성 규모에 대해서
이 시점에, 그 다음에 설계는 이 시점에, 공사는 이 시점에 하면 정상적으로 개교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중앙티자심사 통과해서 아까 현황포닥 출장까지 6개월이 소모되고, 토지 사용 승낙 요청서부터 발급까지 3개월, 부지조성 협의서부터 매매계약 체결이 6개월, 행정소모 시간이 10여 개월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개교 지연 시간이 12개월이에요. 그러니 개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물리적인 개교에 따른 시간이 소요되고 공사기간이 17개월이 소요가 되니 행정소모 시간 최소한 6개월만 줄였어도 저는 개교 2018년 3월에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행정소모 시간, 행정 편의시적인 사고가 지역 학생들에게, 지역 주민들에게 얼마나 피해가 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자, 2016년 7월에 제가 설계 용역이 착수할 때 서울시 관계공무원, 그 다음에 SH공사, 서울시 교육청, 지역 주민들과 함께 천초등학교 시설 부지를 방문하게 되고 현장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그런데 2017년 6월 말 현재 제가 감혔을 때와 만 1년이 지났습니다. 2017년 말 현재 보면 잡초만 무성한 천초등학교 시설 아무런 작업과 진행과 진행됩니다. 마이크 5분만 쓰면 안 될까요? 한번 이거 동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동영상이 안 나와? 자, 보시죠. 부지의지만 공사는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시는 자리에서 보면은 어른의 발걸음으로 등산을 학교에 갔는데 17분이 걸려요. 우리 애기를 들고 제가 가봤더니 우리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 지금 9살입니다. 아이 걸음으로 30분이 더 넘겠어요. 그 가는 과정은 많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펌프 트럭서부터 많은 지장물로 아이들의 통학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워집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고 얘기할까요? 자, 행정적인 소모, 행정적인 편의, 그리고 기관 간의 협의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 이런 것에 가장 큰 피해, 어린아이들의 몫이고 1년간 학교 개교 지연으로 인해서 부모들은 이사 전입, 그리고 아이들을 열악한 환경에 노출시켜서 학교를 통학해야 되는 불합리적인 과정들을 우리 구로 시민들은 1년 동안 꼭 겪고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이 행정적으로 기민하게 움직이고 절차적인 과정들이나 서류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만 했었어. 그리고 정책 협의가 원활하게만 이루어지고 정책 협의를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원망의 목소리보다는 적극적으로 중앙투자 심사를 통과한 이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토지 사용 승낙이 된 이후에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후 예산 반영, 후 협의, 저는 이것이 반영했었다고 봐요. 지금 이것이 교육행정의 소모적인 낭비, 이것에 대한 모든 피해는 우리 구로 시민들, 어린 아이들의 몫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교육감님 18년 9월까지 개교하실 수 있도록 해보시겠습니까? 물리적으로 어렵습니까? 없었고 서울시교육청 간의 협의가 김인재 부위원장님 지금 질문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답변을 하시고 예, 질문을 이어가기는 좀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문제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감님 뜨겁게 우리 행정공무원, 교육공무원들 질타하셔야 됩니다. 이 사항 저는 그대로 넘길 수 없다고 봅니다. 교육적인 행정 낭비로 우리 아이들, 그리고 예산에 지금 16년 예산 반영이 19년까지 소모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우리 교육감께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교육형 교육감은 중속도 교육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능교육청의 모든 교육정책을 가속하지 않고 저속하지 않고 중속화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교육정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고교시험 문제 저속화, 그리고 행정적인 학교 신설에는 최저속화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감님께서 이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관련된 현안들을 구로부에서 사과하시고 해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질의가 조금 연기됐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승례동료 의원 여러분, 특별히 조규영 부의장님, 관계국 인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